오랜만입니다. 한동훈입니다. 무더위와 호우에 많이 지치셨죠? 이번 한 주 어떠셨습니까? 잘 지내고 계십니까? 저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이번 주에 이번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는 나가지 않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그 결정하기 전까지 많은 분들하고 정말 많은 분들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제가 어떤 결정을 할 때 이제는 더 많은 분들하고 더 많은 얘기를 들으려고 해요. 정치라는 게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의 에너지가 모일 때 정치가 진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많은 분들과 대화했고요.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과 보수가 처한 전대미문이라는 것보다 현장에서 시민 여러분과 만나고 시민 여러분을 설득하고 이 당과 보수의 체질을 바꾸는 데 힘을 기울이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제 판단은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거고요. 근데 당대표 하는 것보다 아마 시민 여러분들 더 자주, 더 많이, 더 깊이 만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려고 그런 결정을 한 겁니다. 사실 우리 보수가 김영삼 전 대통령의 신한국당 시절 그리고 이회창 총재, 이명박 대표가 이끌던 한나라당 시절 그때만 하더라도 소위 개혁파들의 혁신의 목소리를 어느 정도 허용하면서 이 보수가 건강함과 힘을 유지했거든요.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몰라도 신한국당 당시에 정의화, 이재호 이런 분들 계셨죠. 그리고 2000년대 한나라당의 경우에서는 남경필, 원희룡, 정병국, 정두원 이런 분들이 그 당시에 소위 말하는 개혁파로서 목소리를 내줬었죠. 그리고 그게 주류가 그걸 어느 정도 허용하는 그런 문화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박근혜 정부 당시에 이른바 진박 논쟁 때부터 그 시점 이후부터 개혁파들이 어떤 주류나 보스의 목소리와 다른 목소리를 낼 경우에 그걸 배신자화하는 문화가 강해졌어요. 저는 그게 지금까지 보수를 좀먹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직까지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보수의 위기 원인 중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과 대화하고 더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분들과 연대해서 이 보수의 위기를 헤쳐나가겠습니다. 제가 그 역할을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얘가 왔다가 실망하고 갔네요. 아니 여기 있어? 여기는 뒤에 있습니다. 잘들 지내셨어요? 렉이 걸렸나? 모르겠네요. 댓글이 안 올라가는 거 보니까 뭔가 제 화면에 안 좋은가요? 예. 사람들과 만나기 위해서 약속들을 잡잖아요. 그러면 중간에 애매하게 시간 빌 때가 많죠. 여러분들도 그러시지 않으신가요? 그때 뭘 하십니까? 특히 이렇게 덥고 그러면은 밖에 있기 참 어렵잖아요. 그럴 때 저는 약속 장소 주변에 있는 서점을 좀 찾아다니는 편이에요. 정치가 그렇습니다. 정치가 여러분이 제가 뭐 하나 이렇다고 생각하실 때도 나름대로 계속 여러 부류의 저를 지지하시는 분들 그리고 지지하지 않거나 반대하는 분들하고도 많이 만납니다. 소위 말하는 그 친윤이라고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하고도 제가 개별적으로 많이 뵙습니다. 정치는 꼭 자기를 지지하고 자기와 생각이 같은 친구들하고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정치는 생각이 달리하고 어떻게 보면 좀 멀리 보면 적과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그런 차원에서 이 얘기를 합니다. 물론 서로 간의 간극이 쉽게 좁혀지지는 않습니다만 적어도 공통되는 부분들을 좀 찾고 그걸 좀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계제는 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렇게
하려고 하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뭐 아침도 그렇고 점심 저녁에 약속들을 잡잖아요. 그 중간에 차담이라는 걸 해요. 정치인들은 그렇게 하더라도 중간에 시간이 많이 빈다고요. 그리고 막 점심에 있다가 저녁에 약속이 있거나 오후에 차담이 있거나 하면 그 중간에 또 집에 갔다 오기에는 좀 멀잖아요. 그럼 그 근처에 있게 되는데요. 그럴 때 저는 서점들을 좀 찾아다니는 편이에요. 대형 서점 갈 때도 있고 독립서점이라고 서울에 제주나 다른 것도 마찬가지 있습니다. 부산에도 있고요. 독립서점이라는 작은 서점들이 아기자기한 서점들이 특성 있는 서점들이 있거든요. 그곳을 일부러 좀 찾아다니는 편이에요. 더위를 피하는데도 좋잖아요. 그런데 특히 이제 독립서점들을 가면 아기자기하게 구경하는 맛들이 있어서 좋아요. 그래서 일부러 약속 장소 잡을 때 걸어서 독립서점이 근처에 있는 곳을 제가 잡을 때는 그렇게 잡기도 합니다. 독립서점들은 어떠냐면 주인 취향에 따라서 좀 책을 모아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독립서점 가서 이런 책 주세요라고 하면 되게 없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주인 팔고 싶은 사람 독립서점의 특징은 수요자보다는 공급하는 이 주인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주인의 취향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대형 서점들은 오는 손님들이 원하는 책들을 빠짐없이 구비해 놓는 게 이 비즈니스 핵심이라면 독립서점은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너희가 이런 책 보고 싶으면 나한테 와. 이런 비즈니스거든요. 저는 그런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진열도 좀 제멋대로고요. 뭐 가나다 순이라든가 뭐 인문, 역사 이런 거 없습니다. 잘. 그리고 책의 수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생각보다. 어떤 데 가보면 우리 집에 있는 책보다도 책의 숫자는 더 적은 데도 있습니다. 약간 과장인가요? 뭐 하여튼 뭐 그런 데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실 거예요. 지금 그런 독립서점 다니시는 분들은. 근데 또 그게 재미입니다. 그러니까 한 시간 정도 있으면은 그 책방에 있는 모든 책들의 제목을 다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만 해도 재미가 있잖아요. 이렇게 몇 바퀴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거죠. 그러다가 한 권 정도 사가지고 나옵니다. 잠깐만요. 올라가는구나. 예.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제가 홍대 근처인가요? 하여튼 자주 가가지고 어딘지 좀 헷갈리는데 홍대 근처 독립서점에서 제가 어제 이 책을 읽어서 갖고 왔는데 어제 산지는 꽤 됐는데 어제 밤에 다 읽었어요. 이게 이 책인데요. 표지가 좀 재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독립서점 가면 이런 책을 사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사는 책들이야 뭐 그냥 알라딘이나 교보나 뭐 이런 데 예스24에서 주문하면 되는데 이런 책들은 가서 봐야 고르게 되거든요. 가서 기분 따라서 고르게 되는 거죠. 제목은 버릴 수 없는 티셔츠입니다. 스즈키 고이치 교이치 역급.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작가는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인스타에다가 어떤 계기로 시작돼서 한 건데 어떤 책방 이 인스타에다가 일반인들이 자기가 버릴 수 없는 티셔츠다. 기억할 만한 티셔츠다 하는 사진을 올리고 이런 프로젝트였던 것 같아요. 그걸 모아놓은 책이에요. 근데 한번 손에 잡혔어요. 그래서 그 독립서점에서 제가 이걸 사왔는데 읽어봤는데요. 저는 좋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밤에 저녁 밤에 이거 금방 봐요. 금방 보는 책이에요. 그래서 재밌게 봤는데요. 이 제목이 버릴 수 없는 티셔츠인데 이게 내용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 제목을 보니 안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한 달쯤 전에 출간된 책이에요. 그런데 참 책은 좋았고요. 좀 볼까요? 제가 몇 군데를 집어놨어요. 어제 읽으면서. 보통은 제가 라방을 준비하지는 않는데, 책을 보다가, 이제 어제는 책을 보니까 내일 하다 보니까, 이거 얘기해도 되겠는데? 이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갭 티셔츠. 꼭 그렇다고 엄청 유명하고, 수제 티셔츠 이런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67세 여성인데요. 저술업을 하고 있고, 구마모토. 어린 시절부터 영화를 무척 좋아했다. 슬픔이와 안녕 속 진 시버그나 오드리 헵번처럼 보이시한 스타일의 패션을 동경했지만
유감스럽게도 내가 살던 지역에는 그런 옷을 파는 가게가 없었다. 뭐 이런 얘기 쭉 하는 겁니다. 이분은 보니까 영화 잡지 스크린이라는 곳에서 일을 했다는 얘기를 하면서 쭉 써놨어요. 이런 티셔츠예요. 그다음 우리도 갭이라는 브랜드 지금 우리나라 아직 들어와 있는지 모르겠네요. 저 젊었을 때는 있었던 것 같은데 그냥 튼튼한 옷 만드는 곳이었던 것 같아요. 이분은 그 티셔츠를 만들었었을 때 본인이 이제 이 티셔츠를 입고 어떤 일을 했었는지를 몇십 년 전의 얘기를 30년 전이랍니다. 갭 티셔츠는 30몇 년 전 아직 일본에 갭이 들어오지 않았을 무렵 뉴욕 지점에서 발견했다. 남아용인 저번에 남아용인 아동복인가 봐요. 덕분에 체구가 작은 내게도 딱 맞아서 기뻐하며 2장이나 샀다. 오랫동안 애용하는 바람에 여기저기 터지고 구멍나서 붕괴 직전이라서 이제 끝이라고 생각하면서도 결국 서랍장에서 꺼내 입고 만다. 이미 피부에 가까운 존재가 되어버렸다. 이 문장이 전 좋았습니다. 근데 앞쪽에서 제 준비한 생각은 아니었는데 여기 진 쉐버그라고 하죠. 이 배우 얘기가 나왔는데요. 제가 이 배우를 되게 좋아합니다. 아시나요? 진 쉐버그라고요. 장리 꼬다르라는 유명한 프랑스 감독이 있잖아요. 누벨바그라고 하죠. 그런 그 장르를 이끌었던 아주 본인 자체가 스타인 감독이었죠. 그 프랑스 감독의 영화 중에서 대표적인 게 내 멋대로 해라라는 게 있습니다. 영화도 재밌습니다. 별 내용은 없는데요. 재밌어요. 그리고 거기 나온 배우들이 뭐랄까요? 그냥 굉장히 세련되고 아름다워요. 그래서 그걸 보는 재미가 있거든요. 프랑스 영화 되게 그렇잖아요. 그 장리 꼬다르 영화에서 진 쉐버그가 나왔었죠. 그 이름도 기억납니다. 그게 파트리샤라는 그런 그 배역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머리를 이렇게 숏컷 그런 거 요즘 숏컷하고 좀 다르게 이렇게 바싹 붙어서 하는 그런 거 있죠. 옛날 패션 잡지에 나오는 그런 숏컷이었는데 굉장히 잘 어울렸던 걸로 기억해요. 근데 여기 이분이 그런 스타일을 보이시한 스타일을 동경했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맞아요. 이 영화 기억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네요. 예. 근데 여기 저는 진 쉐버그라는 배우 나중에 혹시 이거 해주시면 제가 올리면 저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든가 관심 있는 분들이 쇼츠를 막 만들어서 올려주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거 할 만한 기술은 없는데 많은 분들이 그걸 만들어서 퍼뜨려 주시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보기도 편하잖아요. 혹시 이걸 만들어 주시는 분이 있다면 그 진 쉐버그의 그 얼굴 그리고 제멋대로 헤라의 그 장면 하나 흑백폰을 올려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예, 제가 바라는 게 많네요. 제가 손이 좀 많이 갑니다. 예, 근데 이 진 쉐버그를 제가 특별히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가 이 사람의 죽을 때는 이제 이혼한 상태였는데 전 남편이 굉장한 작가였어요. 제가 좋아하기도 합니다. 아시나요? 로맨가리라는 작가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이 로맨가리가 제가 여러 가지 작품 중에 좋아하는 거는 새들은 페루에 가서 죽다라는 중편이 있어요. 이거를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나중에 이걸 또 말씀드릴게요. 근데 그런 거 그리고 근데 이 사람의 특이한 점은 뭐냐면 타니 왜? 타니? 싫어? 타니가 올라와가지고요. 제가 과자를 좀 줬습니다. 예. 예. 근데 이제 프랑스에서 굉장히 유명한 문학상이 있어요. 불어권에서는 거의 노벨상 같은 거죠. 콩쿠르상이라고 하거든요. 그 콩쿠르상에서 보통 그거는 한 작가가 평생 한 번 받게 되는데요. 로맨가리가 한 번 받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에밀 라자르라는 가명으로 쓴 책을 냈고 그걸로 콩쿠르상을 2번째를 받았어요. 그걸로 좀 스캔들이라기보다는 화제가 많이 됐었죠. 근데 그 2번째 콩쿠르상 받는 작품도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데 자기 앞의 생이라는 작품입니다. 많이들 읽어보신 분 계실 거예요. 로맨가리로 작품으로
보다는 이게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는 더 많이 한국에서는 더 많이 읽히고 그랬던 것 같아요. 책 자체도 재밌고요. 그리고 마지막 장면, 마지막 후반부나 이 부분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는 자기를 보모처럼 키워줬던 그 아주머니와의 어떤 우정에 관한 얘기인데, 그런데 이 작품의 백미는 마지막입니다. 후반입니다. 제가 웬만하면은 스포일러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건 너무 좋아서 여러분 한번 저도 이 책을 볼 때 마지막을 볼 때 이건 그냥 그 일종의 그런 우정 같은 거 있잖아요. 서로 그런 일반적인 책이구나 했는데 마지막에 보면서 와 그렇게 각 잡고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걸 한번 느껴보시라고 제가 그거는 이 스포일러는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책 좋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그냥 책으로 읽기가 좀 귀찮다라고 생각하신 분은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윤소라 성우가 하는 소라소리라는 유튜브가 있어요. 옛날에 저는 팟캐스트 때부터 많이 들었었는데 거의 다 들었어요. 거기 그분이 이 에밀 아자르의 자기 앞에 생을 길게 읽어주는 게 있습니다. 그것도 워낙 이분이 발성이 좋으시고 하셔가지고 그것도 충분히 빠져들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진셰버그가 사실 마지막에 인생이 되게 복잡했어요. 마지막에 79년인가? 70년대 말에 자살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사회적 운동, 사회운동이라든가 이런 것도 꽤 많이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좀 요주인물로 찍히고, 그래서 마타도어도 막 뿌려지고, 뭐 이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마타도어였냐면, 제가 왜 기억을 잘 나는 게, 이 진 셰버그가 블랙팬더라고 흑인의 과격 운동, 그런 운동이 있었어요. 그거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68년 멕시코 올림픽에서 흑인들, 이 선수들이 정치적 의사표시로 블랙팬서를 지지한, 블랙팬서가 장갑 끼고 이런 거거든요. 한 손을 이렇게 하고선 하는 그런 시상대에서의 사진이 있어요.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그게 블랙팬서 운동의 상징 같은 건데, 이분이 이제 블랙팬서를 지지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진셰버그가 낳은 애가 에밀 아자르의 아이가 아니라 블랙팬서 운동원의 애다. 뭐 이런 식의 이 마타도를 하면서 굉장히 이 사람을 공격했습니다. 아유, 그때나 지금이나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 이러면서 굉장히 나중에 고생했죠. 근데 아직까지 이분의 그 화양연화 시절의 스타일이 너무 멋있었기 때문에 남아있는데요. 제가 아까 새들은 페루에 가서 죽다라는 중편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그 책을 되게 좋아해요. 근데 그 책을 잠깐만요. 이거를 는 하도 넓어서 겁이 났는데 잠깐만요. 자꾸 달리다 보니 드디어 좌우로 멀리에서 벽이 보여 행복했었다. 그러나 이 벽들이 어찌나 빨리 양쪽으로 좁혀지는지 나는 어느새 이게 EBS에서 옛날에 했었던 EBS 세계 단편 걸작선이라는 오디오북이거든요. 그게 그 조경란 작가가 읽어주는 그런 거였어요. 근데 요게 이제 여름 특집의 세계 단편 걸작선이라는 부분인데, 여기서 새들은 페루로 가서 죽다라고 하는 부분 책을 읽어줬어요. 이 책을.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이 오디오북으로 처음 이걸 들었는데 책이 너무 좋아서 사서 읽었죠. 근데 이게 이제 페루에 있는 그래서 어떤 해변 마을에 있었던 이름 모를 어떤 여성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이 책은 근데 로맨가리 시절, 그러니까 진셰버그랑 결혼하기 전에 썼던 건데. 오늘은 바로 이런 세상 끝의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여름 특집 세계 단편 그런데 마지막 시간. 또 돌돌이 해야 되겠다. 프랑스 작가 로맨가리의 새들은 페루에 가서 죽다입니다. 로맨가리, 그는 본명으로도 유명하지만 우리에게 근데 지나고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게 진세버그를
상정에 쓴 책이 분명히 아니에요. 시기적으로 그보다 앞에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이렇게 보면 제가 읽을 때는 이건 나중에 진세버그 같은 느낌인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 이 책도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자, 그럼 이제 함께 읽어볼까요? 이건 제가 옛날에 그거 할 때 이제 다운받아 뒀던 건데 지금은 이게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 EBS의 이 오디오북 있잖아요. 질이 되게 좋거든요. 한강 작가가 하기도 했었고 조경란 씨가 하기도 했었는데 소설가가 하기도 했었는데 이거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살려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되게 좋아합니다. 하늘과 흰빛을 다투고 있는 먼바다. 여름 특집으로 해서 이거 그리고 무라카미 하루키의 헛간을 태우다, 존 치버의 다리에 뭐더라, 그 좋은 작품들을 굉장히 많이 읽어줬습니다. 여름 되면 저는 ASMR식으로 요걸 다시 한번 틀어놓고 자기도 합니다. 아직 살아서 하득거리는 것들도 있었다. 새들이 왜 먼 바다의 섬들을 따라 리마에서 북쪽으로 10km나 떨어져 있는 이 해변에 와서 죽는지 아무도 그에게 설명해 주지 못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북쪽도 아닌 근데 돌돌이 하는 게 그렇게 이상한가요? 근데 제가 돌돌이를 하는 거를 얼굴에 이렇게 하는 거를 저는 그렇게 해왔고 우리는 그렇게 하는데 누가 그렇게 가르쳐 준 적은 없어요. 근데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게 되거든요. 뭐 새들은 진짜 희상 위에 불편하시면 제가 안 보이는 데가 살게요. 자신의 몸뚱이를 던져버리는 네. 것이다. 맞아요. 헛간을 태우다가 그 이창동 감독의 버닝의 원작이에요. 근데 느낌은 많이 다릅니다. 근데 헛간을 태우다도 좋아요. 근데 버닝도 영화는 좋습니다. 저는 아주 영화는 좋았어요. 곧장 날아온 것인지도 몰랐다. 어떤 새들은 아직 모리 위에 앉아 있었다. 뭐 이런 소설인데요. 뭐 좋습니다. 봤던 이제 볼까요? 요 갭 2부는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스크린 편집부에서 일하게 됐었다. 매일 공짜 시사의 삼매경. 그러나 그 편집부도 2년 정도 만에 질렸다. 그때 발생한 아사마 산장 사건을 TV 중계로 지켜보고 상태가 나빠져 쉬다가 그대로 출근하지 않았다. 아사마 산장 사건이 아시나요? 제가 전에 오에 선생 오에 겐사부로 얘기할 때 잠깐 했던 것 같기도 한데요. 이게 일본 역사상 최근 현대사에서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공투 세대 이후에 남았던 그 극좌 무장 단체가 일종의 인질극을 펼면서 한 열흘 가까이 그 경찰하고 대치했던 거예요. 아사마 산장이라는 산장에서. 근데 그게 TV로 그대로 다 중계가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엄청난 시청률이 나고 일본 사회를 충격으로 몰아넣었죠. 그러니까 일본이 지금 보면 굉장히 정부 수능적인 느낌이 강하잖아요. 근데 사실 60년대 후반의 전공투 시대나 이런 때는 정말 뜨거웠거든요. 왜냐하면 적군파 있잖아요. 적군파, 그 테러 단체 적군파가 일본에 있었던 운동권 출신들이 만들어진 남은 운동권들이 잔당들이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한 그런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사건이죠. 이게 이제 연합 적군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어느 산 같은 데서 테러 훈련 같은 거 하다가 또 이 사람들 사이에 점점 극좌로 극과 극을 가다 보니까 이게 엄청난 교조주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랑 눈이 맞았다. 자기들 대원들 중에. 그럼 둘 다 죽이고 고문하고 그리고 뭐 자아 비판하게 하고 뭐 옷을 적게 입은 상태에서 눈밭에 묶어놓고 그리고 몽둥이를 구타하고 죽이고 이래서 한 10명 이상을 살해했어요. 그것까지 드러난 거예요. 아사마 산장이 그 자체, 아사마 산장의 인질극 자체로가 문제가 아니라 그 과정 전후에서 얘네들이 한 10명 이상의 자기 동료들을 교화한다는 명목으로 죽인 거예요. 고문하고. 그런 것들이 드러나니까 일본 사회가 이 극좌 운동에 대해서 학을 띠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일본 사회가 굉장히 우경화되는 역할을 하기도 했죠. 어쨌든 극단주의에 대한 대단한 불안감이 생겨버린 그런 이 사건이었어요. 제가 전에 굉장히 좋아한다고 말했던 오에겐자부로 선생의 하마에게 물리다라는 그
그 중편이 있는데요. 거기도 그 아사마 산장에 있었던 한 사람의 부모와 이 오해로 보이는 오해 페르소나로 보이는 그 교수와의 어떤 그 이 관계 이런 걸로 풀어 나가는 책인데요. 하여튼 이분도 그 시기에 그거 이후로 뭔가 인생이 바뀌었다라는 얘기를 여기서 해 놓으셨네요. 예. 근데 뭐 극좌 극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지금 국민의힘 그리고 보수의 극우화를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얘기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지목되는 분들이 저를 대단히 많이 공격하고 있죠. 이렇게들 얘기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나는 극우가 아니다. 이건 저는 괜찮다고 봐요. 그거는 극우 안 하시면 됩니다, 이제. 그런데 이 나라에는 극우가 없다라고까지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요즘엔 또 이 전략 같은데요. 그런데 이 나라에 극우가 있죠. 극우 극좌에는 다양한 정의가 있을 수 있는데요. 적어도 지금 이 시점에서 불법 계엄으로 그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계엄을 계몽령이라고 옹호하거나 그리고 근거 없는 부정선거 음모론을 퍼뜨려서 시스템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그리고 그런 생각을 자기 혼자 하는 건 상관없지만 그걸 다른 사람한테 강요하고 선동하고 그걸로 이 사회를 뒤덮고 이 사회를 이끌고자 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극우가 맞습니다. 그런 세력은 자기 생각과 다른 사람들을 배신자다 뭐니 하면서 혐오하고 그 혐오를 전파합니다. 그러니까 문제인 거예요. 혼자 그러는 건 별 문제가 안 됩니다. 그리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이런 민주사회에서 극우나 극좌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사회에 큰 위험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극우나 극좌 같은 극단주의자들이 기성의 주류 정당으로 편입되거나 그 주류 정당을 잠식하는 상황이 되면 그 정당도 문제가 되고 그 진영도 문제가 되고 나아가서 그 나라 전체가 굉장히 큰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고맙습니다. 그 공동체가 위험해지는 거죠. 그걸 막자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리고 극우가 어떤 사상이나 이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 부분은 어떤 지향점을 갖고 있거나 사회를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그런 철학적인 고민이 아니라 어떤 행동, 행태, 행동 양식에 가까워요. 예를 들어서 뭐 좌우의 문제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극우들이 얘기하는 부정선거 음모론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원래 이재명 대통령이 옛날에 했던 말입니다. 우리 쪽에 이 우파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보다 먼저 얘기한 거예요. 부정선거 음모론. 김어준 유튜버가 먼저 얘기한 거예요. 영화도 만들었을 정도예요. 그러면 지금 그 부정선거 음모론 같은 극단적인 생각은 극좌가 해도 이상하지 않아요. 극단적인 어떤 잘못된 생각일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지향점이 있는 이념이나 철학이 아니란 말입니다. 어떤 사회의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모두가 동의해온 가치를 무너뜨리려는 어떤 행동, 행태에 가까운 겁니다. 이건 막아야 합니다. 조갑재 전 월간조선 편집장이 오늘 유튜브에서 극우는 있다. 이라는 얘기를 굉장히 강력하고 설득력 있게 말씀하셨는데요. 그것도 한번 제가 들어보시기를 권합니다. 혹시라도 말이죠. 고맙습니다. 상대를 이기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 이재명 세상을 막기 위해서 극우로라도 뭉쳐야 한다는 말 하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암살을 피하기 위해서 자살을 선택하면 안 됩니다. 국민의힘이 저는 극우화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위기에 처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당대표에 나가지 않지만
뭐 보통 이런 거 안 나간다면 그냥 뭐 외국 나가거나 잠적하거나 이러잖아요. 전 그러지 않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말하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저는 제대로 극우화를 막기 위해서 그 길을 선택했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그건 당의 체질, 당원 배가 운동 같은 그런 당의 체질 개선으로서 막아내야 하는 거라고 저는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기성정당이 두려움과 기회주의 혹은 판단착오로 인해서 극단주의자들과 손잡을 때 민주주의가 무너진다. 제가 정확한 어디는 기억 안 나는데요. 이런 취지예요. 극단주의자가 테이블 밖에 있거나 주류 테이블 밖에 있거나 외곽에 있는 거는 위험하지 않다. 제 생각과도 같은데요. 이게 2017년인가 18년 즈음에 문재인 정부 시대에 나왔던 책인데요. 이게 스티븐 레비스키라는 사람이 썼던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라는 유명한 책입니다. 많이들 읽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그 즈음에 읽었었거든요. 고맙습니다. 주요 논지는 그런 거예요. 민주주의는 더 이상 군사 쿠데타에 의해서 무너지는 게 아니다. 오히려 선출된 지도자가 합법적인 절차를 따르는 중에서도 민주주의 규범을 파괴하면서 민주주의를 붕괴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뭐 우리나라에서는 선출된 권력자가 불법 개헌까지 해버렸으니까 이거보다 더 나간 거긴 합니다만 기성정당이 극단주의자들을 거기서 그런 말을 하셨어요. 게이트키핑 하는 역할이 있는데 그걸 못할 경우에 민주주의가 무너진다는 얘기였습니다. 이 책 처음 나왔을 때 제가 사서 읽었었고요. 사실 그때는 문재인 정부였는데 문재인 정부가 난 이런 길을 가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가 이 길을 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인용해서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었죠. 실제로 그런 증언이 있었습니다. 조국 사태 그때 뭐 딱 보면 100만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려고 들었잖아요. 그 서초동 앞에 집회나 이런 걸로. 그리고 추미애 장관의 어떤 그런 망발 같은 행동들 뭐 이런 것들이 이어지면서 이 책대로 가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그걸 막아야 되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 또 윤석열 대통령이 뭐 부정선거 음모론에 실제로 심취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까지 한 윤 정부가 그 길로 갔습니다.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국민의힘이 저를 비롯해서 생각 있는 그리고 용기 있는 사람들이 그걸 막으려고 노력했고 결국 막아냈다라는 점은 기억해 주시길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희망이 있다는 말씀이죠. 근데 지금 국민의힘의 극우 정당 움직임 심각합니다. 국민의힘이 전통의 정당 국민의힘이 극우 정당화하는 것은 국민의힘의 자살이고 보수의 자살입니다. 그건 대한민국의 자살이기도 합니다. 그걸 막아내자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어요. 고맙습니다. 가이드 6일님 올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옛날의 정치를 하면 대형 집회하 그러면 올소 이런 거 많았다고 하잖아요. 요즘엔 잘 안 쓰는 말이죠. 근데 저도 옳은 말 하는 정치인이 되고 싶습니다. 응원 고맙습니다. 근데 이 책은 이런 얘기를 한 사람들이 역사가 계속 반복되는 게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한나 아렌트라는 사람이 있었죠. 제가 저번에 말한 하이데거와의 연인이었다는 분. 한나 아렌트도 전체주의가는 기성 권력의 방조에서 시작된다 이런 말을 했었던 걸로 기억하고요. 그 칼 레벤슈타인이라는 사람도 있어요. 꽤 유명한 사람이죠. 그러면서 이게 민주주의의 자기 파괴적인 관용이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극단주의를 막아낼 땐 단호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걸 다양성이라는 이유로 그냥 극단적인 생각, 혐오를 퍼뜨리는 생각을 남을 배척하고 혐오를 퍼뜨리는 극단주의적인 생각을 다양성이란 미명하에 주류 정치에 편입시켜서는 안 됩니다. 저는 그 점에서 단호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럼 이렇죠.
극우의 세계관이 이런 거예요. 내가 미워하는 정당이나 사회 집단을 없애기 위해서는 민주주의를 중지시킬 수 있다. 이거 극우입니다. 이게 계엄 옹호가 다 있는 부분이고요. 내가 위험하다고 여기는 사람이나 기관을 무력화하기 위해서는 폭력을 사용할 수 있다. 이거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해서 선관위에 군대를 보내고 국회에 군대를 보내고 사람을 체포 명단을 정치인들 체포하려고 들고 그리고 정당한 사법 시스템을 방해하기 위해서 서부지법에서 폭동을 일으키고 이것과 맞닿아 있는 거죠. 이거 이렇게 하는 사람들 그거 맞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하고 정부가 어떤 적에 의해서 점령되어 있다. 사실은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부정선거 음모론이 그런 거예요. 어떤 거대한 세력에 의해서 부정선거가 있었다면 우리가 모르는 어떤 이만한 거대한 세력이 우리 몰래 뭔가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이상하다가 아니라 그 얘기잖아요. 그걸 전에 대통령이 얘기한 말들을 보면 뭐가 있냐면 윤 대통령이 말한 거면 뭐 중국이라는 실체가 뒤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얘기하잖아요. 입증되지도 않고 실체가 있지도 않은 가능하지도 않은 그런 부정선거론들 이런 생각들은 전 세계의 이 극단주의 그리고 극우의 세계관에서 공통적으로 관찰되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제가 지적하는 부분들이 이 점엔 다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엔 극우가 존재하고요. 지금 우리는 특히 우리 보수정당은 건강한 보수정당은 건강한 견제 세력이 되기 위해서 극우화를 막아야 합니다. 극단주의의 특징은 또 혐오 정서예요. 뭐 이렇게 어떻게든 간에 사람을 저를 공격하는 거 들었잖아요. 뭐가 어쩌고 뭐 하면서 그냥 혐오하는 얘기를 끊임없이 퍼뜨려 대잖아요. 꼭 저만을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여러 집단을 혐오하죠. 유태인을 혐오하기도 하고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저는 근데 혐오 정서를 혐오합니다. 그걸 막아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혐오에 굴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또 책 얘기하니까 제가 얼마 전에 혐오 얘기하니까 생각나는데요. 혐오에 대한 책이 많은데요. 제가 이 책을 샀어요. 이게 윌리엄 해즐릿이라는 사람이 1800년대 오래된 책이에요. 근데 최근에 나온 책이거든요, 이 책은. 근데 이게 제목이 이렇게 있고 그 매대에 이렇게 올라 있길래 샀는데 금방 봤는데 좋았어요, 책이. 근데 좀 희한하긴 했습니다. 이 사람은 그렇게 아주 유명한 사람은 아니고, 그리고 이 책이 갑자기 1800년대에 나온 이 책이 갑자기 왜 2025년에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번역돼서 그 매대 위쪽에 올라와 있지? 그건 좀 약간 신기하긴 해요. 근데 책은 좋았습니다. 혐오의 즐거움에 관하여 좀 역설적인 책인데요. 근데 좋은 에세이스트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책이 앞에 보면은 추천사가 장강명 소설가, 동아일보 기자 하시던 이분이 글 잘 쓰잖아요. 인사이트가, 그러니까 엣지가 있죠. 이분이 썼던 쓰셨던 추천의 말, 이것도 글쎄 이것 때문에 잘 팔리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했어요. 근데 이 장강면 씨 같은 이 한쪽 반짜리 이 추천사가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샀습니다. 이 부분이 재밌거든요. 장강면 씨 글입니다. 이거는 윌리엄 해즐릿 혐오의 즐거움. 그러니까 이 사람은 혐오라는 거가 왜 혐오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본성이 어떤 거고 그런 거에 관한 짧은 에세이를 쓴 거예요. 길지 않은 책인데 재밌습니다. 근데 이거는 장강면 씨가 썼던 이 추천사의 누구는 이 부분을 제가 재미있었어요. 최고의 에세이를 읽을 때는 이 저자와 만나서 대화하고 싶다는 감상이 든다. 최고의 소설을 읽고 나서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며 그런 생각을 안 하는 편이 좋다. 저는 이 문장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샀습니다. 근데 그리고 이 책이 짧아요. 200페이지도 안 되거든요. 근데 제가 이 생각을 했어요. 이게 여담입니다만 제가 국민이 먼저입니다라는 책을 썼잖아요. 그게 한 300페이지 좀 조금 덜 되는 분량이에요. 근데 처음에 제가 썼던 분량은 그거보다 훨씬 많았거든요.
아시다시피 제가 말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분량은 많았는데, 근데 출판사의 분들이 뭐라고 프로분들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300 넘어가면 안 돼, 안 팔린다 잘,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책 자체를 아무리 얇게만 좀 책을 종이질을 얇게 하는 거예요. 저는 좀 두꺼운 책이었으니까. 왜냐면 이렇게 되면 가방에도 잘 안 들어가고, 특히 뭐 여성 독자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짐 안에다가 넣고 다니 무거우면 그걸 어떻게 들고 다니겠냐. 그러니까 뭐 남녀를 구분하는 문제가 아니라 남자들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 책 보고 이게 조금 두꺼웠으면 제가 안 샀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역시 책에 얇은 거에 매력이 있구나, 이 생각도 했어요. 그래서 줄였습니다. 그래서 좀 축약된 건데요. 근데 이걸 보니까 더 줄일 걸 그랬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출판사님 말이 맞았어요. 줄이길 잘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한 달쯤 전에 누가 그리고 그 얘기 했죠. 왜 저에 대한 무슨 여러 가지 공격 중에서 메디치 출판사하고 왜 책을 냈냐라는 얘기도 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메디치 출판사가 정치인 책을 많이 낸 곳이에요. 뭐 조국 씨 책도 여러 번 낸 걸로 알아요. 근데 꼭 거기만 낸 건 아니고 이 보수 쪽에 박형준 시장이라든지 이런 분 책도 냈어요. 근데 어쨌든 이제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가장 정치인의 책을 제대로 만들고 잘 팔 수 있는 곳을 선택하자라고 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결국은 이거는 우리끼리 생각이 같은 사람들만을 설득하기 위한 책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 보수는 저변을 넓히고 더 설득을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런 선택, 그러니까 늘 보수 정치인의 책만 출판하는 곳을 찾아서 가는 것보다는 더 대중적으로 소구력 있고 책을 많이 팔 수 있고, 그리고 오히려 이 메디치 같은 그런 곳에서 냈었을 때 일반 대중들이 그 메디치에서도 정치인 책을 낼 수 있는 정도의 유연성을 가진 사람이네 라고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렇게 라방을 하는 이유도 사실 그런 생각과 일맥상통한 면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이거 아니다. 이 책을 제가 썼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제가 KBS 다큐 그날 거기 있었습니다인가요? 이름은 잘 기억 안 나는데요. 거기에서 축약해서 한 20여 분 되는 제 인터뷰가 유튜브에 나왔었는데요. 그게 한 두 달 됐나요? 한 달 됐나? 한 달 좀 넘은 것 같네요. 그때 녹화를 했었고 1시간여 정도 분량, 1시간보다 더 한 것 같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거 다 말씀드리고 진솔하게 말씀드리고 이런 거고, 어떻게 보면 역사를 남긴다는 생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게 아마 12월 3일 1년 되는 때 내시거나 추석 때 내시거나 그런 것 같은데, 그때는 제가 말하는 버전이 훨씬 더 길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기억이 한계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해보고 뭘 느꼈냐면, 작년에 제가 책으로 그걸 써두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책을 쓴 게 제가 12월 3일 날 계엄이 있었고 12월 16일 날 물러났잖아요. 그 다음에 이 책이 쓴 거는, 그러니까 내용을 다 써놓고 뭐 탈고한 거 말고요. 그거는 12월 24일부터 27일 사이에 썼어요. 뭐 휴대폰으로 카페에 앉아서 썼거든요. 막 썼죠. 근데 뭐 빨리 쓴 건 하지만 그건 뭐냐면, 근데 제가 뭔가 창작해낸다는 것보다는 제가 아는 걸 확 털어놓는 거니까 그건 짧은 시간에 가능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기억을 그렇게 제가 확실하게 이렇게 남겨두길 잘한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한 6개월 지나고 나면 조금 앞뒤가 좀 선후가 헷갈리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다큐를 얘기할 때 제가 책을 찾으면 보고 했어요. 그럴 정도로 역시 기록이라는 게 의미가 있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책들을 보면 사실 제가 알고 있는 거의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책을 누구도 이 팩트에 대해서는 도전하거나 아니라고 부인하지 못할 만큼 제 기억으로는 당사자로서 확실한
것을 보수적으로 썼어요. 좀 이게 상대방이 보기엔 이럴 수도 있겠는데 라는 건 일부러 다 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신 있는 부분만 쓴 거죠. 그러니까 책 나온 다음에 좀 관련 있고 거기 등장하는 사람들이 다 읽어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팩트에 대해서 저한테 이게 아니다라고 항의하거나 무슨 뭐 소송을 걸거나 문제 제기를 한 사람은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날에 대한 연극 작품도 뭐 시나리오나 희곡 같은 걸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도 제가 얼핏 어서 들었습니다. 가끔 우리 라방 댓글에 이렇게 출연하시기도 하는 언더 73의 신성민 작가님이 뭐 그렇게 쓰시고 계시다고 하던데요. 저도 궁금합니다. 예. 이게 무슨 이 갭 티셔츠 하나 가지고 말을 너무 많이 했는데요. 이 책 제가 봤으니까 이거 좀 얘기 더 할까요? 하여튼 갭 티셔츠를 이렇게 오래 입는다는 거는 티셔츠가 삭을 텐데. 다음은 40세 남성이고 TV 방송국에 근무하고 도쿄에 사는 분이 데이빗 린치의 이 티셔츠예요. 이렇게 보통 이런 그 예술가나 영화 나오는 거를 보고 이렇게 많이들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근데 이 부분을 제가 했던 게 이 데이빗 린치 기억하시죠? 90년대 초반에 데이빗 린치의 트윈 픽스라는 시리즈물이 있었어요. 굉장했어요. 저도 한국에서 했었거든요. 굉장했었어요. 근데 이게 음악도 좋았고 워낙 잠깐만요. 재미가 워낙 재밌었던 거 기억나요. 그러니까 이분 입장에서 왜 데이빗 린치의 티셔츠를 입었는지는 샀었는지는 제가 이해가 갑니다. 이게 이제 데이빗 린치 그 트윈픽스 오리지널 버전의 음악이에요. 이거 기억나시는 분들도 꽤 계실 것 같은데요. 근데 이분이 제가 이걸 읽어드린 이유는 마지막에 이렇게 씁니다. 대학 시절에는 밴드 티셔츠나 취미 티셔츠만 입고 다니면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이 말을 걸어주고 어쩌면 인기가 많아질지도 모른다는 착각을 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 이 티셔츠도 효과 없는 건 마찬가지다. 티셔츠로 인기를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건 최근 들었다. 이거 어떻게 최근 깨달으셨을까? 예. 하여튼 티셔츠로는 인기를 얻을 수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이 책에 보면 그러다 보면 이제 이렇게 아티스트들이 꽤 많이 나와요. 윙즈 티셔츠, 윙즈는 이게 뭐 BTS 앨범도 윙즈였던 것 같아요. 저도 제 딸애가 좋아해서 기억나는데, 근데 여기 나온 이 윙즈는 비틀즈 해산 이후에 폴 맥카트니가 만든 그룹이에요. 그런데 뭐 윙즈 그리고 이게 007에서 주제가로 쓰였던 건데 이게 Live and Let Die라고 있어요. 이 노래 유명하죠. 저도 이제 왜 이러냐면 제가 이 윙즈 티셔츠 이거 똑같은 게 있었어요. 근데 지금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노래는 Live and Let Die라고 007 주제가로 쓰였는데 이게 폴 맥카트니 그 윙즈에서 했던 건데 나중에 최근에 우리나라에 왔었던 건스 앤 로지스에서도 리메이크 했었는데 저는 이 버전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이분은 이렇게 얘기하네요. 사실 나는 존 레논파라 윙즈는 싫어했다. 윙즈는 싫어했다고 하시는데 티셔츠를 입었다고 했네요. 그리고 이제 이 티셔츠는 제가 갖고 싶네요. 커트 코베인인데 라이너스 옷을 입은 라이너스라는 만화 있잖아요. 유명한 커트 코베인 얘기를 해놓은 얘기인데요. 이런 티셔츠를 많이 있죠. 그러니까 이 티셔츠들을 보면 이런 사람들은 저랑 보면
취향이 비슷할 것 같아요. 그런 티셔츠가 약간 자기를 좀 이렇게 보여주기 위한 그런 면들이 있잖아요. 커트 커베인, 그러니까 저도 사실 이런 티셔츠를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제가 좀 이상한 사람이 보일까봐 모르겠는데, 제가 티셔츠를 이렇게 그 주문 제작 형식으로 많이 만들었었거든요. 그거 미국 같은 데, 아마존 같은 데 이렇게 하면은 만들어주는 데가 있어요. 제가 사진을 보내고 하면. 그랬었는데, 그렇게 해서 만든 옷들이 있어요. 제가 아까 찾아놨는데, 한번 갖고 와볼게요. 이런 겁니다. 여기다 하고 요 목에다가는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붙인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이게 그 재즈 뮤지션인 존 컬트레인이거든요. 요게. 그리고 요 뒤에 있는 게 마일스 데이비스예요. 이 제가 둘을 너무 좋아해요. 근데 초점이 여기는 존 컬트레인한테 맞춰졌고, 요거는 마일즈한테 맞춰진 건데, 요 사진 좋은데 하여튼 이렇게 티셔츠를 만들었던 게 있어요. 이런 거.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여기 이 책에다 보내보면 뭐 당첨 많이 됐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뭔지 알아맞힐 수 있겠어요? 이것도 제가 보내서 사진을 넣어서 만든 티셔츠거든요. 예, 예, 예. 근데 이게 제가 이거 근데 다 하나도 안 입었던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제가 모비딕 좋아하잖아요. 그 허먼 멜빌. 모비딕의 초판본이에요. 초판 사진의 표지. 그리고 이거는 모비딕 초판사에서 나온 첫 번째. 여기 그러잖아요. 그 모비딕의 첫 문구가 되게 유명해요. Call me 이스마일. 나를 이스마일이라고 치자, 뭐 이런 겁니다. 이거를 등 뒤에다 넣고 초판본 책을 가지고 티셔츠를 만들었어요. 이상한가요? 좀 약간 너무 덕후같이 보여서 좀 이상하게 보이려나? 근데 이제 제가 왜 이것들을 안 입었는지, 실제로는 안 입고 다녔는지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짠, 이거는 제가 재즈 피아니스트 중에서는 중에서 좋아하는 사람 중에 워낙 좋아하는 사람이 많긴 한데요. 델로니우스 몽크라고 있어요. 좀